앞에 봅시다. 자, 그래서 26번 정답 몇 번이야? 1번. 건우 몇 번이야? 1번. 은지 몇 번이야? 모르겠어. 중 몇 번이야? 풀었어? 공주 몇 번이야? 1번. 왜 1번인데 그러면? 민우 왜 1번이야? 물론 효과가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까 배불러 효과 말고 그 뭐지 스노우 효과 배불러 효과가 아닌 거 아니라서 일단 배부른 효과가 아닌 거는 알겠어. 네. 자 봅시다. 지금 밑줄이 어디에 꺼져 있냐면요. 어느 재벌가부터 어디까지 꺼 있어? 며느리까지 꺼 있어요. 자 그럼 이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는 뭐에 해당할까요? 소수의 부위 모방의 대상이겠죠. 자 그러면 모방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효과는 뭔데? 시적 소비 과시적 소비. 자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서 가방 구매 욕구가 상승하기뿐이 아니고 자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는 모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대상인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구매 욕구가 상승했어. 그럼 구매 욕구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 밴드웨건 자 나는 보통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점을 과시하는 부유층. 자 일단은 며느리는 부유층에 해당하겠지. 맞죠? 재벌집 며느리는 부유층에 해당해.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사가지고 수요가 올라가. 그러면 그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모방하는 계층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 부유층을 모방하려는 계층이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데?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배블론 효과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밴드웨건 효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을 했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한다는 이유, 할인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관점에서 시키는 거야? 할인을 하면 수요가 증가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할인한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관점으로 세운 판매 전략 맞죠? 자 다음 봅시다. 정가 판매를 고수합니다. 그럼 정가 판매는 왜 고수하는데? 이거 가격 내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 너무 많이 사서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뭐가 돼?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자 그래서 정가 판매를 고수하던 건 뭐 때문에 송골 효과를 고려하여서 단골 고객 유지에 초점을 맞춘 거죠. 왜? 너무 할인 행사 많이 하다 보면 단골 고객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매장 직원. 자 판매 인기 상품이라서 구매를 유도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 이거 되게 인기 있어 한다. 그러니까 사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맞죠? 자 판매 전략은 모방 효과, 밴드웨건 효과다. 그렇죠? 밴드웨건 효과를 통해서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왜? 인기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인기 상품이라고 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다음 5번. 많은 가시하기 위한 가방 구매 욕구가 이제 상승하겠군. 많은 일부 서민들이다. 그렇죠? 일부 서민들. 자, 과시하기 위한 가방 구매 욕구가 상승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인기 상품이라면서 구매를 유도하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뭐야?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되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FCB 그리드 모델 봅시다. 요게 사실 내용은 뭐 별거 없는데 막 이거에 반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글이 길어. 별 내용도 없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볼게요. 자,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한다. 자, 그런데 소비자 개인의 가치관, 구매하려는 제품의 특징, 그리고 구매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제품에 기울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달라진대요. 자, 그러니까 구매하는 상황, 그 다음에 구매하려는 제품의 특징.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관 세 가지입니다. 자, 개인의 가치관, 제품의 특징, 그리고 상황 이 세 가지죠. 자,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소비자의 관심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소비자의 관심을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고? 관여도라고 얘기한다고. 관여도. 자, 그래서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개인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대요. 자, 그래서 관여도라고 하는 건 개인이 자신과 관련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관여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관여도라고 하는 건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게 나랑 얼마나 상관이 있나? 나랑 되게 상관이 많은 제품이야. 그러면 관심이 많이 가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여도라고 하는데 소비자의 관여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 제품에 의한 요인, 상황적 요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 얘기하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적 요인, 제품에 대한 요인,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요인은요, 개인에게 국한되는 성향이나 자아 정체성 등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취향. 맞죠? 자, 그래서 취향을 의미하는데 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향은 잘 안 변해. 그렇죠? 자, 소비자는 이 요인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 특정 제품에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보이겠지. 왜? 나는 이 A 종류를 좋아해.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내 관여도는 자꾸 어디에 높은 거야? A에 높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인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 특정 제품 뭐야? 내가 좋아하는 제품, 내 취향에 딱 맞는 제품. 그게 의미를 부여한 특정 제품이겠지. 맞죠? 자, 거기에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품위 있는 겉모습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닌 소비자는 자신의 품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제품을 자꾸 사겠지. 그렇죠? 자, 특정 의류에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유지한다. 자, 다음으로 제품에 의한 요인이 있습니다. 자, 제품에 의한 요인은요, 특정 제품이 지닌 특징을 의미하는데 이 특징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장점, 단점 뭐 이런 게 되겠지. 그게 제품에 대한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제품의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된대요. 자, 제품의 특징으로 인해서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용성을 극대화하여서 제작된 특정 주방기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용성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믿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실용성이야, 실용성. 그런데 실용성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됐어. 자, 그러면 뭐야? 높은 관여도를 가지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해당 제품에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상황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황적 요인. 자, 이것은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특정 상황을 의미하는데, 자,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에 비해서 지속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반드시 사야만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상황적 요인이 있어서 관여도가 높겠지. 그래서 사고 나니까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 뭐야? 관여도 뚝 떨어지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적 요인은. 자, 예를 들어 평소에 오디오에 관심이 없던 소비자가 가족들을 위해서 오디오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디오에 대한 관여도는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지. 사고 나면 떨어지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서 결정되는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래요. 자,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관여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품 판매자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자 관여도를 바탕으로 제품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을 바로 뭐라고 한다? FCB 그리드 모델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소비자 관여도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모델인데 이 모델은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대요. 자,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요. 소비자가 구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를 바탕으로 소비자 관여도를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별한답니다. 구분한대요. 그러면 고관여는 뭐겠어?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관여를 많이 하는 거야. 맞죠? 저관여는 뭐야?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별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도 상관없고 저거 사도 상관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골라 사는 거야. 그게 저관여지. 맞죠? 자, 두 번째 차원은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반응하는 경향에 따라서 이성적 관여와 감성적 관여로 구분하는 것이랍니다. 고관여, 저관여, 그 다음에 이성적 관여, 감성적 관여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FCB 그리드 모델에서 고관여와 저관여는 높거나 낮은 수준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지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고관여는 구매할 제품이 소비자들 자신에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경우. 자, 그러니까 고관여는 자신에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경우 또는 가격이 높은 경우, 특성이 복잡한 경우, 선택 가능한 제품이 많은 경우 등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봐. 관여라고 하는 게 뭐야? 하나하나 내가 이거를 구매할 때 따지는 게 관여잖아. 맞죠? 따지는 게 관여인데 봐봐.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많이 따지고 사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이 복잡해. 그럼 뭐 해야 돼?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잖아. 맞죠? 따져야 돼. 자, 선택 가능한 제품 대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뭐해? 대안들의 장단점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뭐가 돼? 고관여가 되는 거야. 고관여 제품이 되는 거야. 그렇죠? 반면 저관여는 그런 뭐야? 요거랑 반대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관여는 가격이 낮을 경우, 제품 특성이 단순한 경우, 선택 가능한 제품의 수가 적을 경우, 그럴 때는 저관여 제품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저관여는 고관여 반대인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고관여일 때와 저관여일 때가 서로 다르대요. 당연한 말. 즉, 고관여일 때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저관여일 때는 고관여일 때보다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됩니다. 아무거나 사면 돼. 자, 한편 이성적 관여와 감성적 관여는요. 자, 제품이 오려냐? 근데 저기 자신에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경우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크다.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 물건을 사고 나면 내가 나중에 다시 되팔 때 감가가 엄청 많이 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나한테 유발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그거 하겠지. 그렇죠? 자, 한편 이성적 관여와 그 다음에 감성적 관여는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 이성적 혹은 감성적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적 관여는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편리함, 성능, 실용성 등을 먼저 고려하는 제품이고요. 감성적 관여는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충족감, 즐거움, 자부심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감성적 관여래요. 자, 이러한 FCB 그리드 모델을 바탕으로 제품 판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답니다. 먼저, 고관여이면서 이성적 관여에 해당하는 제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광고를 이 제품이 얼마나 편리하고 성능이 좋고 실용성이 뛰어난지, 그 다음에 이 고관여는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보는 이제 상황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해 주면 알아서 읽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편리함, 성능, 실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 다음으로 고관여이면서 감성적 관여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좋은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광고의 문구. 자, 이미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 거. 그러니까 정보는 일단은 제공 많이 해주는 게 좋아. 왜? 고관여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편리함, 성능, 실용성을 따진다면 감성적인 사람들은 뭘 따져? 이미지를 따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좋은 느낌 주는 거, 이미지 이런 것들이죠. 다음, 저관여이면서 이성적 관여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권이나 견본 등을 제공해서 기능을 먼저 직접 경험하게 한 후 습관적으로 구매하도록 만듭니다. 왜? 저관여는 어차피 고민 많이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 구매하는 습관 생기면 계속 똑같은 거 구매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관여이면서 감성적 관여에 해당하는 거는 광고에 인기 모델을 등장시켜서 소비자가 모델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신중한 고민 없이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예인 맞춤을 시키면 돼. 그러고 나서 이 제품 뭔지 안 얘기 막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얘기해 줄 필요 1도 없어. 어차피 고민 안 해 사는 사람들이. 자,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무엇을 느껴서 감성적이니까 충족감을 느껴서 지속적으로 사게 만드는 게 좋아. 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대요. 자, 그래서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고안된 FCB 그리드 모델은 제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마다 취향도 다르고 문화마다 성향도 다를 거 아니야. 맞죠? 자, 왜냐면 사회나 시장 상황이 늘 변하고 문화권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야. 그렇죠? 자, 따라서 제품 판매자들은 FCB 그리드 모델을 활용하되 제품 판매와 관련된 역동적이고 복잡한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서 판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선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가지는 관심의 정도는 다르다.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관여도라고 하는데 저관여도 있고 고관여도 있다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가지는 관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과의 관련성을 잊지 않은 척도다. 맞죠? 소비자 관여도는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 맞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자, 다음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고려 할 수밖에 없지. 맞죠? 이게 꼭 절대적이진 않지만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거에 따라서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파는 제품이 적어도 고관여인지 저관여인지 알아야지. 맞죠? 자,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맞는 말. 자, 다음 FCB 그리드 모델에 의해서 제품이 분류된 양상은 사회의 변화와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것도 맞지. 자, 다음 FCB 그리드 모델은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봐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한 거. 그 다음에 FCB 그리드 모델이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모델이 아니고요.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세우는 거야? 제품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맞죠? 제품 판매 전략을 따라서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관여도 모델 만든 것 자체가 제품 판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인데. 맞죠? 자, 그래서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얘를 만든 게 아니고요. 얘를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는 거지. 이해되죠? 자, 다음 보기 봅시다. 요거 그대로 한번 봅시다. 이성적 관여이면서 고관여 뭘 신경 쓰나요? 편리함, 실용성.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찾아? 구체적 정보를 찾습니다. 등등등. 자, 그 다음 고관여이면서 감성적 관여 뭐 찾습니까? 일단 첫 번째 좋은 느낌, 이미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광고 문구를 통해서
정보를 좀 전달해야 돼. 이 사람 고관여라서 정보 좀 찾아. 자, 다음 C 저관여는 할인권, 견본 등을 나눠주면서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구매하게 만들어요. 자, 다음 D. 자, 인기 모델로 뭐해? 광고해. 자, 그래서 이 인기 모델의 사람들 뭐 하게 만들어? 동일시하게 만들어. 그리고 고민 안 하고 그냥 구매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죠. 아까 위에 글에 나온 걸 바탕으로. 요거는 이제 딱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편해. 맞죠? 왜냐면 요거는 이게 다야. 맞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억 비읍을 보기에 A, B, C, D로 구분한 것이라 되어 있다. 그쵸? 자, A는 이성적이면서 고관여네. 자, 봅시다. 사람들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된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자기에게 올 위험이지. 그쵸? 의약품의 효능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고관여로 가야겠지. 어디로? A로 가야죠. 자, 니은 사람들은 가격이 싼 볼펜에 대해서는 성능을 따지기보다 이쁜 디자인이 주는 즐거움을 고려하여,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즉흥적으로 볼펜을 구매한다며. 맞죠? 즉흥적으로 구매한다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얘는 고관여다 저관여다? 저관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능 따지는 것보다 디자인 따진다며. 그러면 감성적 이성적? 감성적. 그럼 어디로 가야 돼? D로 가야 되겠죠. 자, 다음 사람들은 선택 가능한 제품이 많은 휴대폰에 대해서 면밀하게 비교하면, 자, 봐, 뭐라고 돼 있어? 선택 가능한 제품이 많은 휴대폰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안이 많아요. 그럼 고관여 저관여? 고관여. 자,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서 좀 더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을 구매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성적 감성적? 이성적. 자, 그러면 D는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겠죠. 자, 다음 사람들은 통조림이 쉽게 음식이 상하지 않아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구매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야? 저관여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요거는 이성적 감성적? 이성적. 자, 그래서 통조림은 어디로 가야 돼? 이성적이면서 저관여니까 C로 가야겠네. 자, 다음 사람들은 반지가 고가인 경우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여러 매장을 둘러보고 구매한다. 자, 반지가 고가니까 이거는 고관여 저관여? 고관여. 자, 충분한 만족감 돼 있을까? 이거 이성적 감성적? 감성적. 자, 그러면 미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감성적이면서 고관여니까 B로 가야 되겠네. 자, 다음 사람들은 치약이 구강을 청결하게 해준다는, 자, 여기 지금 실용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그 다음 아무 제품이나 쉽게 구매한대요. 자, 실용적 기능 이거 이성적 감성적? 이성적. 자, 그 다음 아무 제품이나 쉽게 구매한다. 고관여 저관여? 저관여. 자, 그러면 얘는 이성적이면서 저관여니까 어디냐? C로 가야 되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자, 학교 선생님이 제일 하기 좋은 게 뭘까요? 요거 싹 바꾸는 거. 너무 쉽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 내기 제일 쉬운 거.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쉴 수 있겠다. 문제 하나 내고 나서. 그렇죠? 자, 다음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A 봅시다.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네요.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 자,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갑은 운동보다 그 관여도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그
요인 세 가지만 좀 메모하고 넘어갑시다. 자, 관여도는 세 가지 요인이 뭐였어? 개인의 가치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특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상황 때문에 생기는 관여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8번 안 쓰는 거예요. 잠깐만. 18번 안 했어, 내가? 아니라. 자, 18번 보자. 자, 보기에 AD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입니다. 판매 전략은 뭐야? 아까 요거 적었던 거 바탕으로 보면 되겠네. 그렇죠? 18번. 자, 카메라 홍보 책자를 제작할 때는 카메라는 이성적이면서 고관여다. 그쵸? 홍보 책자를 제작할 때는 제품의 구조나 작동 방식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카메라의 실용성을 강조한다. 맞나요? 이성적이니까. 맞죠? 자, 화장품 광고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맞나요? 맞죠? 자, 좋은 느낌 광고 문구 이미지. 이게 지금 딱 B에 있는 거잖아.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대형 판매점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소량의 건전지는 저관여이면서 이성적이네. 그렇죠? 자, 소량의 건전지를 무료로 나누어 주어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한다. 뭐가 틀렸는데? 그렇지, 이미지 홍보가 틀렸죠. 그러니까 무료로 나눠주면서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직접 경험하게 해야 되려고 하는 의도로서 해야지. 자, 직접 경험하게 해줘야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기업의 이미지 확보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의도가 틀렸지. 맞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공부하면 안 되고 직접 경험하게 하면서 실용성을 느끼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 4번. 세탁세제를 구매할 때 세탁세제는 이것도 이성적이면서 저관여네. 세탁세제를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하여 자, 사람들에게 해당 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하여 사용해보게 한다. 그렇죠? 좋죠. 자, 다음 텔레비전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이 청량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여서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자신과 연예인을 동일시하여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이거 인기 모델 동일시 고민한다고 구매 기타 그렇죠? 맞는 말. 정답은 3번. 자, 다음 19번 다시 보기 볼게요. 자, 어렸을 때부터 갑은 운동보다는 독서를, 을은 독서보다 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갑은 서적에, 을은 운동기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왔어요. 자,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취향에 따라서 그 관여도가 따로 나뉜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봐봐. 갑은 서적에 관여도가 높고 을은 운동기구에 관여도가 높다는 건 뭘 바탕으로 나눈 거야? 개인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나눈 겁니다. 맞죠? 개인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나눈 거. 그런데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약해진 갑은 독서보다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해져서, 자, 필요해져서라고 되어 있네. 이게 뭔데? 그렇지, 상황. 운동기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위에 가치관 적어줄게요. 가치관. 자, 그러던 중 갑은 자전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운동기구여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운동을 시작하였답니다. 자, 그리고 을은 갑을 위로하기 위해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시집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자, 지금 관여도가 높기는 한데 이거 뭐 때문에 관여도가 높은 거야? 상황 때문에 관여도가 높은 거지. 평소에 관심 없었잖아. 맞죠? 뭐 하려고? 선물하려고. 맞죠? 자, 그러니까 얘도 상황이죠. 그중 한 권을 구매해서 선물하였습니다. 갑은 지금 시집보다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구입하고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곧 건강이 회복되자 운동을 그만두고 을이 선물한 시집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시 독서에 전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그만둔 건 뭐야? 관여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요것도 봅시다.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운동기구 자전거. 요게 바로 뭔데? 제품의 특징이죠. 제품의 특징에 대한 관여도입니다.
자 1번 봅시다. 갑은 자전거 가치 있는 특징인 제품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 자전거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군. 맞는 말이다. 그렇죠? 제품에 의한 요인. 자 다음 2번 갑은 체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운동기구에 대한 관여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군.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을은 갑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시집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군. 맞죠? 자 을은 갑을 위로해야 하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서적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군. 맞나요? 아니죠. 자 이거 뭐라고 돼야 돼? 똑같이 상황적 요인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갑과 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서로 다른 제품 서적과 운동기구 맞죠? 각각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군. 좀 개인적 요인 맞는 말. 자 그다음 다음 질문. 이거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두 번 봅시다. 이번에도 보고 잠시만 보고. 이거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좋긴 한데. 자 봅시다. 마르크스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압니까? 사회주의의 시작을 알린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이론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본론이라고 하거든요. 자본론의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 압니까? 혹시 그 프롤레타리아나 뭐 노동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 하는 시간에 혹시 그런 거를 들어본 적 없나요?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하였습니다. 사물에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대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로 교환될 수 있는지가 바로 뭐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용 가치는 뭔데?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말합니다. 자 교환 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 부여된 가치를 의미해요. 이게 뭐 은 한 양, 금 한 양, 뭐 그 다음에 뭐 돈 1,000원, 돈 2,000원 이런 것들이 뭐야? 저기 교환 가치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성능 이런 게 사용 가치에 해당하는 거고, 맞죠? 자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입니다. 유용성은 고정적이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내일 된다고 해서 유용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유용성은 동일해.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가격은 뭐로 인해서만 정해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봤대요. 다른 요인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한 실용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또한 그는 사물의 거래 가격은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점에서 소비를 뭐라고 봤느냐? 생산에 종속된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생각이겠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안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맞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 사 안 사? 사. 맞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는 우리 현대인의 소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맞죠? 왜? 이 사람은 소비가 항상 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맞죠? 자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어느 정도야? 그러면 그거에 맞춘 딱 그 판매 가격이 있을까? 거기에 딱 맞게 이제 형성이 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는 생산했으니까 소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생산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서 살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보드리아르는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소비 우위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생산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보드리아르는 원래 뭐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보드리아르는 그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미학자예요, 미학자. 그래서 미술이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우리 소비 사회를요 이미지를 바탕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미지를 바탕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미학자이자 동시에 기호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간에 기호학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1도 몰라도 되는데 나는 이 문단이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보통 대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되는 이 기호학의 내용인데 하여튼 그게 들어가 있어요. 기표와 기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지문은 기표랑 기의의 의미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사용 가치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는 소비가 우위에 있다며. 그리고 마르크스랑 관점이 다르다며. 자, 그러니까 보드리아르는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가 더 우위에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사용 가치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고 바로 뭐냐? 욕망의 대상이라는 거야. 으로서의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 가치를 의미한대요. 자, 이 사람이 얘기했던 사용 가치는요, 실제로 사용되는, 그래서 얘의 실용성을 느낄 수 있는 그 사용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대상에 투영되어 있는 사람들의 욕망, 그것이 보드리아르가 얘기하는 이제 기능적 가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기호라고 해서 이 기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보자면 기호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호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호가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 뭐 시그마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호잖아, 맞지? 그런 것도 그 기호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요, 단순히 그냥 그런 기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문자들 있죠. 이 문자들도 전부 기호에 해당합니다. 가나다라 A, B, C, D 얘도 다 기호야. 근데 기호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기호인 거야? 언어의 역할을 하는 기호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의미 내용인 기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기 사과가 있어 라고 얘기해. 그래서 지금 책상 위에 사과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뭐 한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말했던 사과라고 하는 말소리 기호입니다.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적을 거야. 사과 이렇게 적을 거야. 요것도 기호야. 애플 이렇게 적어. 요것도 기호야.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방금 말했던 사과라는 소리 감각이죠. 사과, 애플 이렇게 적어 놓은 이 문자는 내가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지각하거나 소리로 듣거나 이렇게 감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호를 뭐라고 하냐면 기표라고 합니다. 기표.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자들, 그 다음에 우리 눈이나 소리나 뭐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호입니다. 기표입니다. 기표. 껍데기야, 껍데기. 양파 껍데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기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과라고 했을 때 이 사과의 의미가 있을 거야. 맞죠? 사전에 찾으면 사과라고 해가지고 이 사과의 뜻이 막 풀이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풀이 되어 있는 글자 자체는 기표인데 그 기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 이 의미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소리 내서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뭔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절대로 떠올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호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있는데 이 기호 안에는 기표가 있고요. 겉을 둘러싸고 있는 기표가 있고 그 안에 기의가 있어요. 기의는 만지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다 듣는 것들은 뭐야? 기표야. 내가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의 귀 속에 들어간 이 모든 말소리도 다 기표야. 알겠죠? 그런데 내 이 기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의미가 띵 하고 태어났어.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감각할 수 없잖아. 맞죠?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띵 하고 의미가 생겨난 그 띵이 바로 뭔데? 기의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것, 기표라고 하는 껍데기랑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인 기의가 합쳐져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기호라고 하는 거야. 기호. 알겠죠? 자, 그래서 기표의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언어의 자의성 얘기했는데 언어의 자의성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언어의 자의성이 뭐였어? 예시. 언어의 자의성. 그 뭐 연필이라고 해서 연필로 그 안불 뭐 비슷하죠,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요거 내가 이걸 보면서 나는 사과라고 했어. 미국 사람들은 애플이라고 할 거야.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왜 서로 다른 소리로 얘기하는데?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과라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이 대상 본질뿐이지 얘의 이름은 이 본질이랑 상관없다야. 맞죠? 그게 언어의 자의성이었어. 혹시 기억나요?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표나 기의도 결국은 서로 뭐하다? 자의적이다. 상관없다 이 말이야. 이러한 기의를 가진다고 해서 꼭 이러한 기표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르게 부르면 다른 기표가 생기는 거야. 이 기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르게 부르면 다른 기표가 생기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서로 자의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반드시 둘로 연결될 필요가 없는 기표 따로 기의 따로라는 거야. 맞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대상들, 모든 기호는 가령 남성이라고 하는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말소리일 뿐이야.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남성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여성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이 두 문자를 딱딱 나열했더니 서로 무슨 관계가 생겨? 대조의 관계가 생겨. 맞죠? 자, 그러면 기표, 얘도 기표야. 맞죠? 기표와 기표를 나열했더니 그 사이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남성이라는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자의성, 지시하는 게 아니고 여성이라는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됩니다. 자,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 그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뭐야 하는 거야? 이 기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기표에 대한 기의를 알 수 있는 건 뭘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기표 말고 다른 기표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남성이라는 기표가 있으면 여성이라는 기표도 있어. 아, 그러면 남성은 이런 거, 여성은 이런 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표와 기표, 기표와 기표, 그리고 또 그걸 좀 더 넘어서서 기호와 기호, 기호와 기호, 이 기호들 사이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의미가 발생할 뿐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기표와 기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 즉 기호 체계를 통해서 뭐가 결정된다? 기호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거야. 기표랑 기의는 서로 관계가 없어. 자,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기호 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봤대요. 자,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려고 하는데 대체재가 수백만 개야. 맞죠? 근데 나는 그 중에서 뭘 찾아? 제일 이쁜 거 찾아서 샀어. 실제로.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뭐야 지금 너무 많은 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를 결정하는 요일은 얘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아니야. 유용성이 아니고 뭐라는 거야? 다른 어떤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 사회가 되면서.
자,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서, 자,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서 뭘 소비한대요? 명품 가방을 소비한대요. 아까 과시적 소비랑 좀 연결된다, 그쵸? 자, 명품 가방을 소비합니다. 이때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에 무엇을 부각하는? 차이를 부각하는 차별성.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에르메스 가방을 매.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냥 나가 아니야. 앞에 수식어가 붙어. 뭔데? 에르메스 가방을 매는 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나는 이미지를, 상징을 사는 거야. 상징을.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 가방이라고 하는 물건의 유용성을 사는 게 아니라 상징을 산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른 집단 간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호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원인인 사물이 상징하는, 자,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르메스 가방을 사면 사실은 어떤 수식어를 사고 싶은 거야? 에르메스 가방을 매든이라는 수식어를 사는 거야. 에르메스 가방을 사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나는 그대로니까. 그게 뭔데?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사람들이 사실은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뭘 하고 있다? 강제된 욕구를 따르는 것에 불과하대요. 왜 그런데? 명품을 사는 풍토는 누가 만들었는데? 시대가 만들었지.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원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야? 사회 강제된 욕망이라는 거야. 이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살지 않았으면 그거를 원하지도 않았을 거야. 맞죠? 자, 그게 뭐야? 강제된 욕구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이 강제된 욕구가 좀 중요해서 다음 시간 할게요. 이거는 다음 주 목요일에 쌤이 번역 문제 숙제 쫙 내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저기 뭐냐 봅시다. 저기 뭐냐 지난번에 나눴던 그 소비 지문 문제 다 풀었어. 그 천재 교과서. 걔네도 뒤에 쏟아놓은 문제 있다고 했잖아. 걔네도 다 풀고.